퇴근길, 강남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는 날씨 탓인지 다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눈길을 사로잡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흠뻑 젖은 흰 티셔츠 차림,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 왼쪽 눈 밑에는 희미한 갈색 점이 있었고 오른쪽 귓불에는 작은 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마치 15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연이 눈앞에 나타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라진 당시 3살이었던 손녀 민지. 민지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선천성 멜라닌 색소 침착이라고 했었죠. 유전적인 특징이라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지만 제 다리는 마치 콘크리트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전국 각지의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민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수십 번을 했었죠.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것은 확인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여성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제 몸이 번개처럼 먼저 움직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빗물이 튀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점이 있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쓰러진 여성의 팔을 붙잡았을 때 차가운 빗물과 함께 전해지는 체온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민지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고 흠뻑 젖은 흰 티셔츠 아래로 검은 브라끈이 희미하게 비쳤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낡아 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라벤더 향. 15년 전 며느리 소연이가 항상 뿌리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향기가 빗속에서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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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팔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화상 자국 같았습니다. 민지도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응시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계하는 듯하고 두려워하는 듯한 마치 오랜 상처를 간직한 사람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여성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빗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끊임없이 쏟아졌고 제 양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발밑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놓고 간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주워 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찢어진 영수증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리고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낡은 가죽 지갑의 질감만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꽃들로 가득한 정원에서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짙은 색 정장을, 여자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양보리 사과처럼 발그레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었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8년 5월, 민수와 소연이가 새로 이사한 판교 집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어줬던 사진. 민지의 돌잔치를 한 달 앞두고 찍었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2008년 봄 소연이의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물에 번진 듯한 자국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일까요? 빗물 자국일까요?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더 나왔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이나 식당 영수증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사고 직후 민지를 찾아 헤맬 때 용인의 한 보육원에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점이 있는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하지만 제가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아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서실장 김 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 지금 당장 용인의 천사보육원 정보를 알아봐 주게. 15년 전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민지 실종 당시 조사했던 형사들도 다시 수소문해보게. 새벽 늦도록 이어진 폭우는 아침이 되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천사보육원은 15년 전 화재로 폐쇄된 후 재개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최 원장은 화재 직후 행방불명되었고 아이들은 전국 각지의 다른 보육시설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화재 발생 시점이었습니다. 2009년 6월 15일, 바로 민지가 실종된 날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전날 한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는 왼쪽 눈 밑과 오른쪽 귓불에 점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원인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당시 담당 형사의 개인 수첩에는 다른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도적 방화 가능성 높음. 최 원장 대출 기록 수상함. 보험금 여기까지 적혀 있고 그 뒷부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찾아낸 또 다른 사실은 최 원장의 과거였습니다. 입양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해외 입양 브로커 조직과의 연루 의심이라는 메모도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구름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밤새 찾아낸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갑에서 나온 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사진 속 민지의 웃는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용인경찰서 강 형사였습니다. 15년 전 민지의 실종 사건을 맡았던 형사였습니다. 강 형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최 원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용인의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용인의 작은 모텔 앞 경찰차들의 붉고 푸른 불빛이 아침 햇살과 뒤섞여 혼란스럽게 번쩍였습니다. 최 원장은 모텔 욕실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손목의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형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너무나 깔끔했고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 방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회장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최영자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A4 용지 한 장과 오래된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회장님께 15년 전 일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민지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USB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민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흘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 형사는 즉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USB 안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폴더명은 프로젝트 엔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문서들을 열어보니 아이들의 이름과 신상 정보,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맨 위에는 민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국제아동 매매 조직의 거래 기록입니다. 강 형사와 저는 경찰서 내 별도의 수사본부로 이동했습니다. USB 속 파일들은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 엔젤, 운동아시아 전역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아동 매매 조직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보유권은 그들의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문서들 속에서 민지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2009년 6월 12일, 민지는 우연히 보유권 근처를 지나가다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 원장은 민지를 발견하고 프로젝트 엔젤에 연락했습니다. 민지의 가격은 10만 달러였습니다. 매수자는 일본의 한 재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보유권에 화재를 냈습니다. 최 원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미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USB 안에는 민지가 일본으로 보내진 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 저택에서 자랐다는 내용,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내용, 마지막 기록은 5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고 합니다. 강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형사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프로젝트 엔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에 따르면 민지는 현재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만난 그 여성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벤더 향수, 손목의 화상 자국, 점의 위치,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 형사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 지갑 속에 혹시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저는 낡은 지갑을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접힌 부분에서 작은 메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볼펜 자국으로 쓰여진 주소였습니다. 연남동 골목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좁은 골목에서 우리는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색팀을 대기시켰습니다. 민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빨간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2층의 반지하 원룸. 우리가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춘나은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5년 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입국 당시 나이는 20대 중반. 민지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문을 열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옷장은 헝클어져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덜 식은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어제 본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가 민지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이 찢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도망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미안해요. 아빠. 그때 강 형사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근 CCTV에 젊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서둘러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강 형사는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했습니다.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공항 도착 30분 전 CCTV에 민지의 모습이 다시 포착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3층 출국장에서 일본행 티켓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출발까지는 40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강 형사는 즉시 출국장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강 형사가 뒤에서 제 이름을 외쳤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면세점 사이를 헤매며 민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제 본 그 슬픈 눈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5번 게이트 앞에서 민지를 발견했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어젯밤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지야. 제 목소리를 들은 민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제가 당한 일들을 아빠가 알게 되면 민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게이트 건너편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엔젤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민지도 그들을 발견했는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빠. 하지만 그들이 아빠까지 해칠 거예요. 절 찾지 마세요. 제발. 민지는 울면서 게이트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형사와 특수기동대가 도착했습니다. 특수기동대는 순식간에 게이트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프로젝트 엔젤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강 형사가 체포 명령을 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 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제 눈은 오직 게이트 안쪽에 있는 민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도망치지 마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제 목소리가 공항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이를 쏙 빼닮은 긴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전 너무 더러워졌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제가 당한 일들을.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요? 민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제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민지라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빠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 민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진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던 그 작고 여린 아이는 이제 제 어깨까지 자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에서 흐느끼는 모습은 여전히 3살 때의 그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의 떨리던 어깨가 서서히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 엔젤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강 형사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다른 실종 아동들도 속속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매주 2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끔 맑은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제 집 정원에는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소연이의 향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라벤더 향기를 맡으며 민지는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수와 소연이가 잠들어 있는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민지는 오랫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돌아왔어요. 다시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 민지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의 계란말이, 조금은 짠 된장국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웃는 민지의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처럼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민지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봅니다. 편안하게 잠든 민지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면 그제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민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성공이란 게 참 공허한 말이죠. 재산이 85조에 이른다는 기사가 뜰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12년 전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던 아들 정민우, 며느리 한소아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라진 당시 6살이었던 손녀 정혜린. 준공식이 끝나고 밤 11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미 퇴근시켰고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고 빗줄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로비에서 한 청년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산 하나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검은 정장 차림의 청년은 로비 대리석 바닥에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이었지만 흠뻑 젖어 있었죠. 그 옆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여성의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예린이의 6살 생일에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여성이 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2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사온 목걸이 예쁘니? 네. 진짜 예뻐요.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날은 예린이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파리의 까르띠에 본점에서 특별 주문한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아코야 진주를 엄선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중앙의 진주에는 레이저로 예린이의 이니셜 Y, H, J를 새겨 넣었습니다. 목걸이가 마음에 드시나요? 여성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라의 목소리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목걸이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혹시 그 진주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나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었죠. 옆에 있던 청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청년이 여성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감싸 쥔 손목에는 작은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정확히 그 자리에. 예린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고 청년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여성을 향해 달려가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손녀를 이대로 다시 놓칠 순 없어 쓰러지는 순간에도 여성의 손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프리지아 향, 소라가 항상 뿌리던 향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환자 있습니다. 빨리 의무실로. 로비 경비원의 외침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년이 황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여권 한 권 우표지가 바래고 귀퉁이가 접힌 오래된 여권이었지만 선명하게 박힌 이름은 정혜린. 발급 일자는 12년 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혁입니다. 예린 씨의 약혼자입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동안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5년 전 그곳에서 레지던트로 일하던 예린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린 씨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4년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준혁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었던 건가? 그것도 의사가 되어 의무실 침대에 누운 예린의 창백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소라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눈매도 언뜻 보이는 듯 했습니다. 문득 예린의 손가락이 가늘게 움직였고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애절한 한마디. 할아버지, 의무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고 텅 비었던 공간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6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약속. 7살 생일에는 파리를 데려가 주시기로 하셨는데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에펠탑 꼭대기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엄마, 아빠 장례식 날 어떤 여자가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엄마 친구라고 했죠? 그리고 예린의 손이 목걸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양부모님이라고 소개한 사람들은 처음엔 제게 잘해주셨지만 할아버지를 찾으려 할 때마다 위험하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그분들마저 사고로 잃었죠. 예린은 의대에 진학했고 최연소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한국 소식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린을 찾기 위해 내건 현상금 소식도 전 세계를 돌며 수소문했다는 뉴스도 모두 꼼꼼히 챙겨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사라진 뒤로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때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온 것도 예린 씨가 오랫동안 준비한 거였습니다. 대양그룹세 빌딩 준공식 날짜를 일부러 택했고 늦은 시간에 이곳에 온 것도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마주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던 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린을 따뜻하게 껴안았습니다. 12년의 긴 시간이 그 순간 따뜻한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제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3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빗줄기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예린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양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은 강미연이라는 분이었죠. 아버지 회사 전 비서실장님이셨다고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차 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미연. 12년 전 회사를 배신하고 수천억의 회사 돈을 들고 도주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강미연은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계좌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추진하던 대형 인수 합병 계획도 그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예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녀는 복수를 선택했던 거예요. 부모님의 비행기 사고도 사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예린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12년 전 그 끔찍했던 비행기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미연은 민우의 비행기에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후 장례식장의 혼란을 틈타 저를 납치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아버지의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언젠가 저를 이용해서 할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양부모님은 달랐어요. 그분들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결국 강미연과 결별을 선택하셨대요. 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USB 안에는 강미연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의 증거, 회사 돈 횡령 자료, 그리고 예린 납치와 관련된 모든 계획들까지. 4년 전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사고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비서실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강미연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미연은 가명을 사용해 입국했지만 인천공항 CCTV에 정확히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수상한 외국인들과 함께였다고 합니다. 예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12년 동안 미국에서 마약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USB에는 그들의 자금 세탁 증거도 들어 있어요. 순간 건물 전체에 비상등이 켜지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린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저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고 등급 경호 프로토콜을 발동하게.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즉시 봉쇄하도록. 예린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KM. 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12년 전의 선물은 잘 키우셨나요? 이제 그 선물을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USB와 함께요. 협조하신다면 예린이는 다치지 않을 텐데요. 제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12년 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앗아간 그 여자가 이제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서실장,
지금 즉시 경찰청장과 연결해주게. 그리고 지하 금고를 열어 12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전부 꺼내와야겠어. 검찰과의 협조 문서, 그리고 국제수사기관의 비밀 조사 보고서까지. 저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지난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널 찾는 동안 강미연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놓았단다. 그녀가 거래한 모든 범죄 조직, 자금 세탁 경로, 심지어 그녀가 매일 마시는 커피 브랜드까지. 예린의 눈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USB 속 자료들은 할아버지가 지난 12년간 모아온 방대한 증거들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건물 보안 시스템 모니터에는 강미연 일당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2층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층마다 특수보안 요원들이 촘촘하게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회장님,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도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숨가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준혁 씨는 예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제 옆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증거로 그들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때 강미연으로부터 두 번째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정 회장님, 현명하지 못하시군요. 이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혹시 모르셨나요? 10분 안에 USB를 가지고 예린이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비서실장, 그녀에게 영상을 보내주게. 모든 층의 CCTV 화면을 강미연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세요. 곧이어 그녀의 조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는 장면이 강미연의 휴대폰 화면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은 이미 특공대에 의해 모두 제거된 후였습니다. 끝났어요. 강미연 씨. 예린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32층 회장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미연이 권총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12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차갑고 냉혹한 눈빛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검은색 펜슬 슈트 차림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 회장님, 이렇게 다시 뵙네요.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는 아마 민우 이사님 장례식장이었죠. 강미연의 입가에 섬뜩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예린이 제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을, 왜 저를? 왜냐고. 이 회사가 내 전부였으니까. 20년을 바쳤어. 하지만 당신네 할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짓밟았지? 그래서 나도 그분의 전부를 빼앗기로 한 거야. 이 강미연은 천천히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장실의 모든 벽이 활짝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특수부대 요원들이 쏜살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벽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강미연 씨, 이제 그만하세요. 예린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키운 15년 동안 전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예린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미연이 비행기 폭발을 지시하는 통화 내역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강미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부대의 기습적인 진압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강미연은 비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절망과 허망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2년간의 길고 긴 도주 생활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녘, 모든 소동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강미연은 그녀의 조직원들과 함께 굳게 닫힌 철창살 안으로 압송되었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는 어느새 잔잔한 가을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리는 창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타고난 이 미소는 할아버지의 미소를 꼭 닮았다고. 그런데 전 단 한 번도 할아버지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예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널 잃은 뒤로 웃을 일이 없었단다. 하지만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예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구겨지고 색이 바랜 낡은 종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6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15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자 서툰 솜씨의 크레파스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나랑 파리 가는 날 준혁 씨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예린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5년의 기나긴 시간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린아, 이제 정말 파리에 가자. 에펠탑 꼭대기에서 늦어진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어주마. 처음으로 예린의 얼굴에 환하고 해맑은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 미소를 꼭 닮았다는 것을. 한 달 후, 늦가을의 파리는 서울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에펠탑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열린 예린의 뒤늦은 생일 파티는 작고 소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성대한 잔치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준혁 씨와 저, 그리고 예린, 단 3사람이 함께였지만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예린이 작은 초음파 사진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흑백의 사진 속에는 2달 된 작고 소중한 새 생명의 젤리곰 같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주례를 서주시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15년 전 이곳 파리에서 하려 했던 약속은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린은 이제 보스턴의 유명 병원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저희 재단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강미연의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거대한 범죄 조직과의 질기고 어두운 연결망도 끈질긴 수사망에 의해 하나둘씩 낱낱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소연의 억울한 죽음 또한 이제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매일 아침 할아버지께 모닝콜 해드릴 거예요. 아침 식사도 꼭 같이 해요. 12년 동안 못했던 거 이제부터 매일매일 할 거예요. 예린의 목에는 제가 선물했던 그 작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새 주인을 기다리는 듯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파리의 첫눈이 소리 없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첫눈은 특별하다고 하죠. 사람들은 첫눈이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의 이야기가 오랜 시간 간절한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시간 앞에서 빛이 바래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기적은 반드시 당신 곁에 찾아온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저는 사랑하는 손녀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며 곧 태어날 예쁜 증손주를 맞이할 행복한 날들을 꿈꿉니다. 제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새로운 두 번째 장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